연말 상승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이익 증가치가 좋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부러질 확률은 저도 적다고 봅니다. 12월 11일까지 FOMC 이후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까지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벤트가 없이 잘 넘어갔다 싶으면은 원래 펀더멘털로 획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드디어 12월 장도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일단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부터 하고 간다면요. 일단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주식이 빠질 때는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많이 올랐다. 그렇죠. 어찌됐든 미국도 나스닥 기준도 많이 올랐고요. 다우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미국 기준의 시황을 볼 때랑 한국 기준의 시황을 볼 때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미국 시황 때문에 코리아 증시가 막 빠질 때가 있고요. 한국만 독야청정으로 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한국 시장이 좀 더 강한 편이에요. 미국이 아시다시피 FOMC를 앞두고 나서 금리나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AI 버블론, 엔비디아가 어쩌고 저쩌고, 구글이 어쩌고 저쩌고, 구글은 신고가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이나 저희나 막상 시장은 크게 부러지지만 않으면은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고르는 게 좋을 것인가, 혹은 지금 시장이 크게 부러질 것인가 아닌가, 또 금리나 확률이 30-40% 갔다가 80%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또 빠질 때도 또 확 빠지는, 그만큼 그들도 많이 올라서 연준위원 인사들의 발언들 때문에 여러 가지가 계속 설왕설래 이은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지금 촬영일 현재까지는 크게 추세가 무너지거나 혹은 종목을 던져야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세 외에 코스피 발목 잡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좀 뭘까요? 일단 저희가 11월 달에 14조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외국인이? 외국인이요. 외국인이 그 전에 산 거가 한 5조 정도 매수한 것 같고, 네. 일단 저희가 사실 10월 달만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에이펙을 앞두고 우리 여태까지 어떤 우리 투자자들 보셨을 때 10월 달에 주식이 안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퀀트적으로 봤을 때로. 그러나 저희가 에이펙을 앞두고 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5조나 매수를 했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막상 11월 달에 11조나 팔았거든요. 그러면 매수 금액 대비해서 매도 금액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14조입니다. 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렇게 많이 부러지지 않았거든요. 오른 것 대비해서는.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의 펀더멘털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 같은 HBM 혹은 반도체 종목들의 이익 상향폭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파시는 분들이 적다. 근데 작가님 물어보신 것처럼 이 근본적인 왜 이렇게 많이 팔까라고 생각했을 땐 저희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한 게, 많이 판 종목이 하나 꼽자면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를 예. 많이 팔았나요?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왜 팔았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AI 버블론, 뭐 조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엔비디아가 흔들렸어요, 중간에 한번. 그럼 엔비디아 하면 하이닉스라는 종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이닉스가 제가 몇 달 전에 기억을 해보시면 25만 원이 깨졌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60만 원을 더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지수상위 탑2 종목이 따블이 난 겁니다.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단기는 아니긴 하지만 외국계에 따라서 해시펀드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단기 펀드가 있을 수 있고 장기 펀드가 있을 수 있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면 네. 그들도 일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시장이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우리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를 때, 저희가 10월 달에 저만 당황한 게 아니고 우리 작가님 당황하셨을 거고 모든 분들이 지수가 하루에 100포인트씩 막 올랐어요. 근데 그때 봤을 때 그날 하루의 수급을 보시면 어땠냐면은 외국인들 500억 산 날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선물로 땡겼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밑에서 따블이 나고 올라오고 있을 때 그때 매도세가 거의 없었거든요. 누가 팔았느냐? 개인만 팔았습니다. 근데 개인들도 파는 것 같은 경우가, 팔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요. 어느 정도 그 위에서는, 예를 들어 10만 원 이상,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이닉스 55만 이상 대에서는 처음 보는 가격대였잖아요. 그 가격대에서는 그들도 매도를 멈추죠. 즉, 신고가 영역에 있을 때는 주식이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매도세도 줄어들고요. 그런 영향이 있었고, 그러함에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를 했다. 그렇지만 가격 방어는 잘 됐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얘기 나온 김에 선물옵션 시장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살짝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지수 올라올 때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누적을 했습니다. 계속 때렸죠, 밑으로. 근데 그들의 지금 현재 12월 초 현재, 11월 말 현재 포지션이 어땠느냐? 물려있겠죠. 손실이 나 있겠죠. 그럼 그들은 일부 빠져야지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들도 롱 온리라 얘기를 하는데 한쪽 방향으로 막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일부 차익 거래도 들어왔을 수가 있고요. 그런 선물 옵션 시장이 같이 엮여지면서 일부의 차익 실현 플러스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이 있는 거 플러스해서 일단 그런 논리 하에서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11월에만 14조 원 넘게 팔아치운 게 혹시 그럼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한국 시장의 매력도 하락에 따른 구조적 이탈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구조적 이탈을 할 거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리서치 자료를 보는 이유가 이익 증가 폭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내년도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440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 봤을 때 400조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를 봤다? 이런 거는 거의 처음입니다. 저도 근무하면서. 그만큼 이익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HBM이든 혹은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공정이든 그것 때문에 이 증가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이것 때문에 미리 매도하는 외국인도 차익 실현성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은 긴 자금을 보는 이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익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저는 추가적인 매도세는 적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력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단순한 차익 실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인 441조 원 전망됨에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저평가 된 상태로 가는 지금이 공포리이고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할 텐가요? 일단 그게 굉장히 좀 저의 입장에서 영업적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살아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살아있고 내가 공부한 주식을 사부작 매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종목이 지금 시장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오히려 매매가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지수만 빨리 오르는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수 관련 대형주를 하겠지만은 국내 시장의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좋으면 이게 나빠요. 편하게 이것을 팔고 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A라는 조선 섹터라든지 혹은 B라는 방산 섹터가 최근에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고 이익 증가치가 좋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부러질 확률은 저도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의 시계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12월 10일 새벽 4시가 미국에서 FOMC 금리 결정하는 날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11일이 우리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볼 때는 그때까지 지수가 갇힐 수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전문가분들께서.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럴 때 지수가 갇혀서 있을 때 혹은 최근 시장처럼 코스닥이 강세여가지고 코스닥의 강세 주식을 살라고 다른 걸 팔 때 이럴 때 오히려 포트폴리오가 어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과거까지 내가 좋았었던 가장 좋았던 주식 뭡니까? 조방원. 요즘 조방원 약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시장이 좋은 것과 조방원이 약한 것은 다른 경우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부분 혹은 섹터에 대한 거를 투자 포인트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투자 포인트는 나쁜 게 없어요, 작가님. 나쁜 게 없는데 그냥 수급적으로 흐릅니다.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이랑 통화하고 온 게 이거 도대체 내 거 왜 이러는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급 이동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 민망하죠. 그 외엔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죠? 네, 민망하죠. 레포트를 살펴보거나 뭘 살펴보더라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탈을 하신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 저번에 왔을 때 영상 기억을 해보시면 실적 시즌의 특징 혹은 내러티브 시즌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고 간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텐데 지금은 내러티브 시즌입니다. 1월 초부터 또 실적 발표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12월 같은 경우는 많은 재료와 수급들과 여러 외국인들의 배당을 매수하려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수급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혼재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요즘 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조용한데 갑자기 종목 확 빠지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작가님. 대주주 양도세 시즌 올 수 있구나. 장이 좋을 때 11월, 12월 넘어갈 때 장이 좋을 때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 있다가 12월 넘어가면서 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혹은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A라는 개별주가 갑자기 부러질 때 많이 올랐었던 그러면은 여기서 대주주 양도세의 회피 물량이라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항상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 혹은 수급적으로 어이없는 이벤트들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벤트들도 남아있다. 일단 12월에는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그러면 요즘에 오르고 있는 섹터는 어디예요? 요즘 지금 좋은 거는 바이오.
바이오가 많이 오르고 있고 11월 말까지도 많이 올랐다 했거든요. 바이오도 많이 오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최근 며칠 전부터는 코스닥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네, 코스닥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안 좋으면 꼴찌를 하고요. 좋으면 1등 하는 섹터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몇 년 전에 2차 전지 광풍 기억하십니까? 그만큼 오르면 화끈하고 빠져도 화끈한 것이 코스닥입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전까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이익증가 보기 좋다 보니, 혹은 뭐가 좋다 보니 코스닥을 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안 쳐다보다 보니 A라는 개별주들은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신저가, 고점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이 현실인 게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500개 이상일 겁니다. 신저가들은. 제가 체크를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최근까지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전자 닉스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중간에 올 초에 있었던 예를 들어 유리기판, 그렇죠? 혹은 HBM, 혹은 뭐 같은 시대를 이끌었었던 소위 테마일 수도 있고 산업일 수도 있는 그런 썸씽의 개별주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고, 바뀌는 게 정부에서 아직 발표를 아마 할 수도 있고 시점에 다를 수가 있긴 있는데, 코스닥 활성화 대책 예고를 했습니다. 얼마 전 기준으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예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고만 했음에도, 그리고 금융위에서는 아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면 했는데 코스닥 급등했던 거 보셨을 겁니다. 그날 외국인 기관 합쳐서 1조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에 1조 들어온 거는 저 눈 씻고 처음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피야 1조 5천억 들어올 수 있는데 코스닥은 많이 들어와봤자 외국인 2천억입니다. 그런데 양시장 합쳐서 1조 들어온 건 며칠 전에 처음 봤고요. 물론 제가 잘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하는 거 입장에서, 그리고 코스피가 살짝 슬로우할 때 코스닥이 살짝 플러스 날 수 있습니다. 시장과 연동을 하니까. 그런데 코스피 박살났는데 코스닥이 3%. 이거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국내만의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 좀 해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아십니다. 코스닥 한번 오르면 300포인트 오르는 건 기본이다. 왜냐면 예전에도 2차전지 광풍 때도, 혹은 셀트리온 바이오 광풍 때도 보셨거든요. 여러분들께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가 4000포인트가 갔으니 정부에서도 1000포인트는, 왜냐하면 정부의 기조 자체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부분, 특히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든지, 혹은 내용 보시면 코벤펀드라 그러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물량에 대한 거를 좀 유리하게 해준다는 점, 혹은 연기금에서 투자 비중이 현재까지 약 3% 정도 코스닥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 5% 정도까지로 늘릴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꽤 구체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황도 최근 며칠은 코스닥 시장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단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물론 지금 예고 중인 상황이 있는데 신문 속보를 좀 봤을 때 코벤펀드 안에서 코스닥 주식의 청약을 했을 때 그 배정 비율을 높여주게 한다라든지, 혹은 코벤펀드 안의 세제 혜택을 강화할 수 있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연기급 수급을 좀 더 애드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의 모든 마중물은 국민성장펀드 알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시황 말씀드리면서 10일 FOMC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국민성장펀드 출범일이 그때인 걸로 제가 뉴스 플로우를 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마중물 150조 정도 규모라고 하던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바이오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중점적으로 되는 정부 정책들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주식 좀 하셨던 분들은 과거 정부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도 비슷했었어요. 2018년, 1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정부 정책상으로 예상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이 시작이 돼서 2월 달까지 계속된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업계 내에서도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될지, 혹은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연기금의 투자 비중을 늘린다면 어떤 섹터로 먼저 들어올까? 이런 것도 제가 주말 사이 혹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코스닥에서 최근에 많이 오른 게 바이오라는 건가요? 네. 그 밖의 섹터는 특별히 없나요? 코스닥의 가장 큰 시총 상위가 바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 그리고 소부장, 그리고 로봇까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많이 오른 섹터는 로봇과 바이오. 그 2차 전지는 오르다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코스닥이 올라오면서 약간 시장 추정치보다 조금 더 올라온 정도. 그리고 소부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종목별로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소부장은 찬찬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오와 로봇은 앞으로도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여력이 많이 남아있나요? 일단 지금까지 올랐다고 해서 내년을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좀 약간은
이벤트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오른 이벤트는 1월 달에 잘 기억을 하십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에 있을 헬스케어 컨퍼런스, 즉 바이오 학회에 대한 부분이 굵직한 이벤트 하나. 두 번째는 또 CES가 있습니다. CS 얘기를 하면 또 로봇이라든지 AI,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이런 이벤트들이 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아시다시피 연초에는요, 그런 성장성이 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1월 한 달, 두 달 움직일 수도 있었고요. 혹은 몇 개 섹터 같은 경우는 재작년 로봇 기억하십니까? 로봇은 한 몇 달 올랐습니다. 거의 한 4월, 5월 달까지. 이런 식으로 그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일단 12월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1월달 모멘텀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1월달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당장 팔 확률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종목을 찾을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오른 섹터를 말씀드리기 굉장히 주저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종목들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은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팁 혹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고르냐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그런 섹터를 움직이는 거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급들이 조금 더 점증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관들은 일정 A라는 종목을, 소위 제가 싫어하는 잡주, 작은 주식을 필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일단 일반적으로 필터를 한번 한 상태에서 그들은 유니버스라 그래서 100종목, 500종목 그 안에서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은 종목들보다는 그들이 필터한 종목들을 가지고 일부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종목들 열어보시면 실적 다 안 좋거든요. 실적 안 좋다고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다가 3일 지났는데 30% 올라 있거든요. 4일 지나면 50% 올라 있습니다. 혹은 2주 지났는데 내가 그 종목을 관종이 쳐다보면은 스마트폰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빠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실적 좋아서 이 종목 안 해, 안 좋아서 안 해 하다가 내 눈이 익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매매를 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 작은 섹터예요. 바이오가 크긴 크지만 거기서 워킹하는 종목들은 작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럼 그 작은 종목들은 제발 부탁입니다. 요만큼만, 포트폴리오 일부만 해서 거기서 내가 변동성을 매매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또 12월 산타랠리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데, 현재 거래 대금과 투심을 볼 때 연말 상승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장이 10월 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한 달 이상 옆으로 횡보 중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다가 옆으로 고가놀이 패턴이라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런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실적이 살아있어야 되죠. 근데 실적은 살아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 외국계에서, 외사에서 혹은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답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죠. 첫 번째, 미국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말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배당 차익 거래 때문에 일부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지금까지 12월 현재는 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매년 반복됐던 패턴이긴 한데, 그 이유는 일단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이라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우리가 시장에서 리서치 와서 보려면은 약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워낙 11월까지 많이 외국인들 선물로서 누적 포션이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는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0일, 11일까지 FOMC 이후 그 선물 옵션 동시마켓까지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벤트가 없이 잘 넘어갔다 싶으면은 원래 펀더멘털로 획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 전에 JP모건 외사 보고서 보니까 2026년도 코스피 월스트 시나리오가 4,000포인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4,000포인트가 안 되잖아요. 빠졌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시작할 때는 안 좋은 게 4,000인데 적당하면 5,000, 잘 되면 6,000. 물론 이거에 대한 근거는 정부의 상표 개정이라든지 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물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된 건 맞긴 맞지만 이런 부분 정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산타랠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격인지, 지수가 오르더라도, 장이 오르더라도 어떤 성격에 맡아 있느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잘 보자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12월 FOMC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금리 인하 확률이 80% 넘어선다는 분석도 있고 했는데, 12월 금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찍기죠. 정말로. 왜냐하면 이 찍기라고 없어 보이게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도, 워낙 그 금리 인하 확률이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기존에 그 리사 쿡 이사가 얘기했을 때 기억을 해보시면 고평가된 자산들이 많다 했을 때 그때 30%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지, 미국 지수도 급락을 했었고, 보셨다시피. 그 다음에 윌리엄스 총재가 나왔을 때 5, 60%도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연준 인사들의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했었냐면, 셧다운 때문에 그렇죠. 셧다운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고용 데이터도 9월 데이터잖아요. 우리는 지금 10월달, 11월달을 보고 지금의 경제를, 우리는이 아니죠. 연준 인사들이. 그죠? 패드에서 레이팅을 해야 되는데. 레이트가 없으니까. 없으니까는요. 그러니 말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만간 PCE 데이터 나올 건데 그것도 9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셧다운이 완전하게 복구가 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예전처럼 빨리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에 휩싸일 겁니다. 그러나 촬영일 당시까지는 12월 금리 인하가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트럼프 측근이 내년에 연준 의장의 확률이 케빈 헤셋인가요?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은 데이터에 근거한 것보다는 시황이거든요. 지금은 역시 시황에 근거한 금리 예측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증시 예탁금이 급감하며 증시 대기자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이유는 좀 뭘까요? 근데 저는 요 질문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게 80조 이상 갔다가 이제 70조대로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줄어든 건 맞으니까. 며칠 동안 줄어든 건 맞는데 그 전까지 60조, 70조대였는데 그래서 장이 올라오면서 예탁금이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수를 좋게 보지 않거나 혹은 뉴스가 많이 나올 때 같이 얘기 나오는 게 신용융자죠. 그래서 같이 표현을 드릴게요. 지수 올라올 때 예탁금 늘어난 거 맞습니다. 늘어났다가 지수 빠질 살짝 밀린 거 맞고요. 그런데 신용 같은 경우도 26조까지 거의 올라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지수가 올라왔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시총이 많이 올라온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논리 때문에 지수가 빠졌다 올랐다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요즘의 패턴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요즘요, 소위 신용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혹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변동성이 커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타파라타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나는 변동성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들어갔다 잘 빠집니다. 매매가 빨라요. 그러면 예탁금도 빨리 빠지고 혹은 예를 들어서 신용 잔고 같은 경우서 빨리 빠지고 빨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황에 따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국내 시장을 비관해서 예탁금이 빠지고 있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 하루 반대 매매 규모가 3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지금 같은 널뛰기 장세에서 좀 개인 투자자가 가장 경계할 내동매대 패턴은 뭘까요? 일단 반대 매매는 안 되죠. 나가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영업점에서 봤을 때 반대 매매 횟수는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 뉴스상을 봤을 때 요 정도 300억대 반대 매매는 어느 정도 계속 나오고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상에 봤을 때 이런 게 많이 회자가 되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반대 매매 나가면 안 되죠. 두 가지인데 반대 매매는 여러분들께서 미수 매매를 했을 때 미수는 이틀 안에 갚으셔야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싶어서 1억이 있는데 한 2억 이상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미수를 들어가줬는데 이틀 안에 파는 경우도 미수에 대한 반대 매매고요.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한 종목을 매수를 하면 30일에서 60일 정도 빌려드립니다. 빌려드리는데 그 중간에 담보 비율이라는 걸 유지를 해야 돼요. 다른 종목이 더 많이 빠져가지고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한 종목, 두 종목을 크게 삽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역시 좀 나눠서 사시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이 안 좋을 때 많이 질문이 하시긴 하던데 횟수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분들이 반대매매 많이 나가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